안녕하세요. 다큐 앤 드라마 임팩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뮤지컬에서 재해석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들은 마리 앙투아네트 세계관에 대한 동시대적 탐색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과 등치되어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정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마지막 왕비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민중에 의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왕비이기도 하죠. 그녀의 이런 상징성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방점을 찍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지막에 투옥되었던 시태섬 근처의 꽁시에르주리 창문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몸체가 참수된 머리를 안고 서 있는 장면은 실로 기괴합니다. 목 없는 몸체에 손에 들린 머리는 핏빛 조명에 눈을 크게 뜨고 혁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프로그레시브 데스 메탈 밴드 고지라 공연으로 화면이 넘어가면서 참수된 마리 앙투아네트를 상징하는 머리들의 합창은 풀샷으로 이어지고 공연 말미에는 꽁시에르주리 창문마다 붉은 끈들이 분출됩니다. 풀샷으로 잡으니 마치 꽁시에르주리 창문들이 피를 토하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보아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적 이미지인 시민혁명의 가치를 드높이고 과거의 잔재를 조롱하는 형식이죠. PC라고 통칭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전면에 드러내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어로 앙시앙 레짐, 즉 절대 왕정 체제, 현대에서는 극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타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파리 올림픽 전체 개막식 중 극히 일부지만 워낙 충격적이어서 생중계와 동시에 온갖 숏폼 영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맥락 없이 돌아다니는 영상은 잔혹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오랫동안 논쟁적 이미지로 남을 듯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참수 장면은 관련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나 대부분 간접적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영상처럼 직접적인 이미지는 흔치 않죠. 다만 2023년 말 발표된 리들리 스콧 감독 최신 영화 나폴레옹에서는 예외적으로 적나라했습니다. 백발의 앙투아네트가 참수되는 장면이 오프닝 시퀀스로 등장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수된 머리는 당시 파리 시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온갖 공연과 인형극에 잘린 머리만 돌아다니는 장면도 흔했다고 하죠. 파리 시민들에게 목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앙시앙 레짐의 상징인 듯 합니다. 시민혁명과 왕정 붕괴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 남편인 루이 16세가 대표되어야 마땅한데 왜 역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끊임없이 소환하는 걸까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2006년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는 포스터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묘사한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마리 앙투아네트 이미지에 정면 도전하는 듯 했죠. 핑크톤의 펑키록 같은 드레스와 헤어의 마리 앙투아네트 역 커스틴 던스트는 그대로 튀어나와 핑크 망사 스타킹을 드러내며 펑키 락을 부를 것만 같습니다. 뇌세적인 눈빛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정말 알아? 라며 도발하는 듯도 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정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마지막 왕비로 더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만화가 이케다 리요코의 베르사유의 장미로 더 일찌감치 알려진 비운의 왕비죠. 빵이 없어 굶주리는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고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녀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이후 200년이 훌쩍 지났으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언급되는 수많은 자리에서 늘 등장하는 멘트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도 1789년 10월 5일 가족들의 굶주림을 참다 못한 어머니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며 베르사유의 궁전으로 향한 7천여 명 여성 행진을 견인한 발언이라고도 합니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최근 역사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이 발언이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에 나오는 인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발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우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는 다큐멘터리 기법의 오프닝을 통해 왜곡과 불명예로 가득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오프닝 시퀀스는 마리의 방입니다. 14세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냥 사랑스럽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자잘한 꽃무늬가 흩날리는 소녀 취향 방에서 풀어헤친 금발머리에 움직이기 편한 면드레스를 입고 더 편안해 보이는 일상복 차림에 유모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21세기 중산층 가정에 옮겨놓아도 이질감이 없는 현대적이며 단촐한 이미지입니다. 18세기 시대극 특유의 의정과 복잡한 복식이 없는 자연주의적 미장센입니다. 실제 오스트리아 황실이 자녀들에게 이런 자유를 허용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5번째 자식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원하는 대로 자랐을 거라고 상상하게 합니다.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즈는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확정합니다. 활달하고 꾸밈없는 소녀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당부와 포옹을 간직한 채 떼쓰거나 울지도 않고 순순히 자신 또래 귀족 딸들을 벌삼아 몇 날 며칠 프랑스 국경으로 향합니다. 1770년 유럽 왕족들의 장거리 마차 여행의 정석 같은 장면이죠.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왕가의 소녀들은 식사하고 자고 생리현상 해결을 반복하며 길고 긴 여행을 기꺼이 함께합니다. 프랑스 국경에 도착한 후 마리는 생애 첫 이별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친구들과 반려견의 동행은 물론이고 리본 하나도 고향의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귀족 부인의 엄격한 지시에 눈이 빨개지면서도 마리는 끄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왕실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과 정략 결혼으로 권력을 유지한 가문이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시 합스부르크가의 딸이었죠. 영화는 이 장면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잡습니다. 소녀 마리가 고국의 것은 모두 벗어놓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프랑스 제품을 하나씩 착용하는 모습은 마치 포로 수용소에 들어선 볼모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 왕실의 화려하고 각 잡힌 로코코풍 드레스가 죄수복 같은 청록색인 것은 감독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마중 나온 루이 15세와 훗날 루이 16세가 되는 황태자는 국경 근처 진흙투성이 숲에서 첫 상견례를 합니다. 마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복선입니다. 예비 부부가 탄 왕실 마차가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서면서 실제 베르사유 궁전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궁전의 거대한 호수를 지난 마차 행렬은 궁 앞 정원에 늘어선 귀족들을 타이트하게 잡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황녀이자 이제는 프랑스 황태자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맞이하는 표정들은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 호기심 가득한 시시입니다. 호기심 반, 적개심 반이 맞는 표현일 듯도 합니다. 카메라는 개성 만점인 프랑스 귀족과 왕족들, 아이들의 모습을 로우 앵글로 잡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계단을 오르며 그들을 올려다봐야 하는 마리는 천진해 보이지만 겁먹은 듯도 합니다. 순탄치 않을 삶을 대변하는 구도입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관찰 다큐멘터리식 오프닝 시퀀스는 황태자 부부 결혼식까지 20분이나 이어집니다. 앞에 10분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뒤에 10분은 국경부터 결혼식까지입니다. 작품의 러닝타임이 100분인 것을 감안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력 결혼에 이른 과정과 주위 환경의 변화를 무심한 듯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프닝 시퀀스에 비해 엔딩은 미비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용두사미의 전형이지만 이 또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의도입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음모와 왜곡,
거짓말의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 본연의 모습을 다 함께 들여다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여 분의 긴 오프닝 시퀀스 혹은 프롤로그는 이 영화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우수한 역사적 재해석들의 타당성을 돌아보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전략 결혼의 급무살을 타는 14세 소녀의 태도에서 낯선 나라에서 고독을 참으며 품위를 지키고 인류애를 발휘하려는 안간 힘을 포착해냅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역사 덕후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새롭게 보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의 배우 커스틴 던스트가 갖고 있는 현대적인 이미지 때문인 듯합니다. 성대한 결혼 의식을 마친 14세 마리와 15세 루이는 왕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베르사유 궁전 왕비의 침실에서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황태자비로서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죠. 7년 후 첫 딸을 출산하기까지 루이 16세 부부에 대한 소문과 억측은 무수했습니다. 당시 유럽 왕가는 10남매 이상 다산을 하는 게 미덕이었죠. 이렇게 낳아도 반 이상 조기 사망하는 전염병 취약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개는 후손을 많이 낳는 것부터라는 가치관은 동서양 공히 동일하죠. 결혼 후 4년 만에 국왕 부처가 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후 4아이를 출산했으나 왕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갑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무성했고 이는 마리를 주적으로 삼는 민중 정서의 씨앗이 됩니다. 첫날 밤을 아무 일 없이 보낸 후 다음날 아침 마리는 프랑스 귀족 부인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서 있습니다. 황태자비에게 옷을 입히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귀족 부인들이 순차적으로 왕비의 침실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죠. 이 나라의 규칙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난처하고 황망한 표정을 짓던 마리는 마지막에 옷을 입혀주는 동서를 보고 웃으며 너무 당혹스럽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베르사유 적응을 돕는 귀족 부인은 깐깐한 표정으로 대략 이런 게 베르사유의 법도라고 가르치죠. 이후 작품은 마리 앙투아네트뿐 아니라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의 화려한 복식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파스텔 톤으로 따라갑니다.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은 작품답게 복식과 미장센에 대해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성이자 민중을 대표하는 가상인물 마그리드를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 음해 작전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문호 엔도 슈샤크의 소설 마리 앙투아네트를 원작으로 합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는 여성 역사가이자 전기소설 작가인 안토니아 프레이저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원작이죠. 이 두 작품은 같은 맥락에서 진실과 정의에 대해 묻습니다. 루이 16세의 연이은 판단 실수와 서민 경제에 상반되는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은 목걸이 사건, 즉 1785년 왕비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고가의 목걸이를 구입했던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왕비와 무관한 사기 사건임이 밝혀졌으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민중들은 분노의 화살을 앙투아네트에게 향하죠. 자코뱅파 등 공화당 급진파들은 이를 왕당파 사분오열의 도구로 삼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민중들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문을 확대해서 믿어버리죠. 앙투아네트에 대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의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마리 앙투아네트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루이 16세의 결혼식부터 시작해 왕비로 즉위하고 첫 딸을 출산하고 연이어 새 아이들이 더 태어나는 과정들도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모두 담아냈습니다. 민중들에 의해 튀일리 궁전에 유폐되는 전 과정도 베르사유 궁에서 이루어졌죠. 평생을 베르사유 궁과 궁정 영내의 뿌띠 트리아농, 왕비의 작은 마을 등에서 지낸 그녀는 혁명 이후 루브르 궁역, 튀일리 궁에 유폐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던 페르젠 백작의 도움으로 루이 16세와 아이들을 동반해 국외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로 바렌 사건이죠. 그들은 멀리 못 가 붙잡혔고 민중들은 왕의 무책임함에 분노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끝까지 수많은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차례로 처형됩니다. 프랑스 왕정 시대를 마감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 기획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실제 베르사유 궁전을 올로케이션 하는 것이었고, 이를 성사시킨 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세계 각지의 수많은 영화, 드라마, 공연의 촬영 섭외가 끊이지 않음에도 궁전 내부와 별궁까지 자세히 촬영한 작품은 드물다고 하죠. 왜곡과 음해 속에서 철저히 희생된 마리 앙투아네트를 다시 돌아보자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기획은 어느 정도 통한 듯합니다. 21세기의 감독이 18세기의 유럽 정세의 희생양이 된 한 소녀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이미지라고 본다면 시공간을 넘어선 연대감으로 와닿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참수 장면이 아닌 퇴색된 왕비의 방으로 그녀의 불운과 비극을 대변했다는 것은 영화적으로도 큰 도전입니다. 거칠지만 상징적이고 위안을 주지만 허무하니까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여운이 긴 엔딩이기도 합니다. 영화와 달리 뮤지컬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후를 다룹니다. 거짓된 진실과 진실의 왜곡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출연진 전체의 합창,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무엇인가로 마무리되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오해와 지시와 왜곡된 시선에서 살아낸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한 여성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전형적 최후를 과장되게 담아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나폴레옹의 오프닝 시퀀스와 정반대의 시선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세계관에 대한 변주이자 현대인들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